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지도부 모두 격전지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의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내에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란히 부산을 찾았는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고 지금 이 금정구청장도 그렇고 호남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선거 열기가 달아올랐거든요. 네. 여야 대표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개 선거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기 이전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단일화가 성사된 전하고 지금하고 추세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 후보의 격차가 좁혀진 거는 맞는데 그게 뛰어넘을 정도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전라남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후보가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투표율도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변동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저는 재보선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다고 보면 대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군데씩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영광에서의 변동 가능성이 커져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각의 판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전남 영광에서 조금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인 지금 선거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이후에 뚜렷하게 이 민주당의 김경주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들어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도 변수고 실제 이제 얼마만큼 진영이 결집해서 투표를 했느냐는 결국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곡성 군수 특히 또 영광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보당이 약진의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 현장을 가보면 각 당이 구석구석같이 샅샅이 이제 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진보당의 약진의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사전선거 투표로 나오고 있고 본투표에서도 보궐선거 역대 보궐선거 중에 최고의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당의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건 또 열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지역 내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하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합 중이지만 민주당에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판세를 지금 짚어보고 있고 두 분 다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한 좀 내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첫날 사전 투표율이 8%를 넘었었고 최종 사전 투표율이 22.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3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7%를 넘어섰고 오늘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나와야 좀 말씀해 주신 판세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대개는 이제 재보선이 40% 전후로 나온다고 저희가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구청장 선거가 22.64% 사전선거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48.7%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았던 거죠. 재보선 치고서는 그 정도로 뜨거웠던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3시 기준인가를 보면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낮게 들어가서 그렇지 4개 기초단체장 보선은 대개 30% 육박하는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본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아마도 50% 전후로 갈 거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50%를 훌쩍 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라남도 곡성하고 영광은 지방선거 본선거 투표율하고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전투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50%는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강화도도 지금 24.93%가 나오거든요. 3시 현재. 그러면 강화도하고 금정구청장, 강화군수선거는 50%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은 재보선의 일반적 특징을 훌쩍 벗어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당 적극 지지층 외에도 중도층에 속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 지역에서 약간의 탄력이 붙을 거고 그다음에 선거 전체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호남에서 두 군데서 나타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대2 정도로 저는 봤는데 예. 2대 1대 1이나 뭐 저는 국민의힘 의회 지역에서는 큰 편차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호남 두 군데에서 아마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면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18%,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 40%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두 군데 정도 뭐 변수는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투표율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 인물론 선거로 그쳤다면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 최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단위 선거를 넘어서서 중앙 정치의 이슈가 이번 선거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청장 선거이긴 하지만 이 양 당이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4번째 그리고 도보 유세를 벌일 정도로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민주당도 단일 후보고 또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수준으로 나오고 본투표율이 50%에 근접한다 이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로 야권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가 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3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당원 수라든가 조직력 플러스 실제 인물 경쟁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물 경쟁력이 지금 상강구도를 한다기보다 전 당원이 실제 모든 지역을 샅샅이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 이런 부분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존 조직, 당 지지율 등을 고려했을 때는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여기도 조심스럽지만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의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 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게 지역 단위의 선거를 넘어서 중앙 정부의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연일 좀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장에는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 직전까지 그 명태균, 김대남 이슈 이전까지 사실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가 여권 내에서 고립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갈등은 더 심화됐고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 이슈가 더 부각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면 돌파를
결심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는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이건 기소를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고요. 대통령실의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최근 십상시 관련 논란들이 있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주변의 인사를 정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약속인 공개활동 자제.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단순히 선거가 끝나면 끝날 이슈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16일 그 대통령과의 회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변죽만 울리고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 또 제2부속실 설치 공개활동 자제라는 선언으로 그친다고 하면 역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지 국민의 눈높이는 말뿐이었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회동 결과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동훈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시는 뭐 정부나 대통령실과 당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민심에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최전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주요 지지자 그룹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응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메시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당대표로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당대표 이런 역할들이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완되고 또 균형이 잡히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당대표도 현 정국의 일정 부분 지분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남 얘기는 아니고 자기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회 메시지 형태로 내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대목들이 기술적으로 볼 때 논란과 갈등을 분열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치밀하게 제가 볼 때는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철을 시키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메시지 정치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달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어떤 상황들이 또 펼쳐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자리에 이제 마중을 하러 나갔는데 짧게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동훈 대표에 짧게 악수를 했는데 어제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장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악수를 몇 초 했는지, 안부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의 눈길을 마주쳤는지 이게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둘러싼 관계의 정도라는 것이 개탄스러운 상황이죠. 어찌 됐든 두 분이 만나서 지금 현안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 지금의 어떤 난제, 그러니까 여권의 위기를 단순히 풀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재미있게 풀기 위한 자리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글쎄 이제 여전히 지금까지의 관계를 볼 때 엊그저께 그 짧은 만남 또 회동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준비의 사전에 어떤 조율 같은 모양새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내는 메시지는 선거의 민심을 의식한 부분이 다분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강경한 메시지들이 결국 대통령 앞에서도 똑같은 톤으로 구체적 요구로 이어질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역시 그 대표 회동 자리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오지 못한다면 그 역시 한동훈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내오고 또 회동 이후에도 만약 지금까지 해놨던 얘기와 부응하는 어떤 결론을 내오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 같이 가기 어려운 어떤 등대로 어떤 정면 돌파의 결단을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독대를 요청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이제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선거도 끼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들도 나올 테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달라지는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가 독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은 이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됐든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역대 대통령들께서 당 대표와 주례회동의 방식으로 혹은 원례회동의 방식으로 민심을 전달받았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국정에 반영시키거나 혹은 국정 철학을 당에다 거꾸로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독대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것은 소통 채널이 꽉 막혔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권 전체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례로 어젯밤에 공항에 나간 게 이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자리는 무슨 대통령실에 여러 실장도 나오고 수석도 나오고 뭐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나와서 인사하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할 수 없는 자리인데도 두 분이 어떤 표정을 짓나 뭐 어떻게 서로를 터치하나 이런 걸 보고서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 이후의 독대를 통해서요. 재보선의 무슨 결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전국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한 협조와 요구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독대는 두 분의 독대를 정례화하는 계기로 삼는 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당장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사 탄핵 소추의 문제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문제이든 모든 이슈를 제기하면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는 얘기를 지금 2년 반 동안 내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이 됐습니까? 모든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역대 유례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뭐 이 법인카드 문제 하나 빼고는 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관련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당연히 원칙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중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고 탄핵조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탄핵안 제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방탄 탄핵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의 어떤 공감을 더 얻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 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까지 꺼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탄핵을 만능 무기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간에 이제 검사 탄핵, 그 다음에 무슨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 그럼 심지어는 이제 협박에 불과했지만 뭐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능 무기로 썼고 그걸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로 이끌어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런 걸 쭉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건 이거예요. 탄핵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탄핵이 기각될 걸 알면서도 합니다.
기각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시키겠다는 건 뭡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모든 현안, 전국 현안, 국회 현안, 뭐 탄핵까지도 이재명 대표 1인에게로 집중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탄핵 정치, 탄핵 만능 무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공공연하게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갖고도 이 행동을 자행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고 혼란을 자초해서 자기들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방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